땅이 터졌다. 엄청난 폭음이 밤을 찢었다. 불꽃이 솟구쳤다. 흙과 돌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뒤에서 뛰어오던 정의로가 공중에 떠올랐다. 그리고 떨어졌다. 강철우의 비명이 하늘을 찢었다. 박인수 중사는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았다. 정의로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한쪽 다리가 사라져 있었다. 피가 모래에 스며들며 검은 얼룩을 만들었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박중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같은 순간 무언가가 그의 턱을 스쳤다. 총알이었다. 도망가던 북한군이 쏜 것이었다. 그 순간의 선택이, 그 순간의 판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1985년 10월) 어느 날 새벽 3시 17분 동해안, 어둠이 세상을 삼키고 있었다. 바다 위로 펼쳐진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그 아래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끊임없이 육지를 향해 몰아쳤다. 파도가 해안의 암초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신음처럼 혹은 경고처럼 들렸다.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피부를 스치는 것만으로도 살이 베일 듯한 차가움이었다. 해무는 마치 생명을 가진 괴물처럼 소나무 숲 사이를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기어올랐다. 그 짙은 안개 속 6명의 그림자가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검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위장 크림을 바른 얼굴은 나무 껍질처럼 보였고 숨소리조차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밤의 일부였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707 특임단. 그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박인수 중사는 그 중심에 있었다. 10년 가까이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육체는 근육 하나하나가 무기였다. 하지만 그를 진짜 위험하게 만드는 건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었다. 그는 전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언제 숨을 쉬어야 하고, 언제 심장 박동조차 억눌러야 하는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철우 상병이 웅크리고 있었다. 철우는 22살이었다. 젊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 특유의 낙천성이 때로는 팀의 분위기를 살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인수는 철우의 미소를 보면서 묘한 불안을 느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아 보였다. 너무 밝았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박중사는 고개를 저었다. 불길한 생각을 떨쳐냈다. 작전 투입 직전의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그는 이미 수십 번의 작전을 경험했다. 매번 이런 느낌이 들었다. 가슴 한편이 조여오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그 감각.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억누르는 법을 알았다. 감정에 흔들리는 순간 실수가 나온다. 그리고 실수는 죽음을 의미했다. 자신의 죽음이든 동료의 죽음이든 무전기에서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작전 지휘부의 목소리였다. 감정이 배제된 오직 정보만을 전달하는 차가운 목소리. 북한 공작조 6명이 이 해안으로 침투했다는 정보였다. 1분 내 투입 명령이 떨어졌다. 대원들은 동시에 몸을 낮췄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수백 번 반복한 훈련의 결과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시에 그러나 조용히 이루어졌다. 해안의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모래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났다. 소나무 숲은 검은 입을 벌린 채 그들을 삼킬 듯 서 있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어둠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살아있는 위협이었다.
박중사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왔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정신이 맑아졌다. 전투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라 사냥꾼의 눈이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한 단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대원들이 분산 이동을 시작했다. 손짓조차 필요 없었다. 이미 서로의 움직임을 눈으로 읽을 수 있었다. 누가 어디로 갈지, 누가 어느 위치를 담당할지,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되고 훈련되었다. 발소리는 모래를 밟아도 흔적을 남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그림자는 바람의 흐름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밤의 일부였고 어둠의 연장이었다. 숲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담배불이었다. 그리고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북한 사투리였다. 조롱하는 듯한 어조. 그들은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다. 박중사는 오른손을 들었다. 멈춰. 대기. 신호는 단 한 번만 주어진다. 두 번 신호를 보낼 시간은 없다. 실전에서는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기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다. 공작조의 위치, 거리, 각도, 바람의 방향, 지형의 높낮이, 도주 경로, 엄폐 가능한 지점, 모든 변수가 0.5초 안에 처리됐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20년간 전장에서 살아남으며 체득한 생존 본능.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둘, 뒤에 2명 더, 총 6. 박중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오른쪽 대원들에게 손짓을 보냈다. 첫 탄은 자신이 맞는다. 언제나 그랬다.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항상 그였다. 바람만이 지나가던 그 순간, 박중사는 표범처럼 몸을 날렸다. 3미터 거리를 단 1초 만에 좁혔다. 그의 손이 첫 번째 공작조의 목 뒤를 정확히 가격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비명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동시에 철우와 다른 대원들이 양쪽에서 뛰어들었다. 3명이 거의 동시에 움직였다. 하지만 공작조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도 훈련받은 전사들이었다. 비명이 터지자마자 4명이 재빠르게 흩어졌다. 1명이 총을 들어 올렸다. 7. 소음기가 장착된 자동소총. 박중사가 외쳤다. 총구가 번쩍이기 직전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새를 낚아채듯 그의 손목을 휘감아 비틀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총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떨어졌다. 뒤에서 또 다른 공작조가 칼을 꺼내 휘둘렀다. 칼날이 박중사의 목덜미를 스치는 찰나 강철우가 덮치듯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렸다. 2 사람이 땅바닥을 굴렀다. 모래가 튀어올랐다. 철우가 외쳤다. 절박한 목소리. 박중사는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굴렀다. 3번째 공작조가 휘두른 칼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다. 만약 피하지 않았다면 목이 날아갔을 것이다. 박중사는 발끝으로 상대의 정강이를 정확히 걷어찼다. 비명과 함께 몸이 흔들리는 순간 그 틈을 파고들어 가슴에 주먹을 꽂았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감촉이 손에 전해졌다. 남자는 숨이 끊긴 듯 쓰러졌다. 그때였다. 나머지 공작조 2명이 도주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박중사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다. 놓치면 안 된다. 재침투 위험이 있다. 그들은 이 지역의 지형을 파악했을 것이다. 다시 들어올 것이다.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철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인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명령을 외쳤다. 그리고 표범처럼 뛰어나갔다. 대원들도 뒤따랐지만 박중사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박중사는 달렸다. 그의 다리는 지형의 높낮이를 자동으로 계산했다. 뇌는 계속 작동했다. 거리, 속도, 방향, 지형,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그는 너무 빨랐다. 너무 앞섰다. 뒤따르던 대원들과의 간격이 점점 벌어졌다. 철우가 소리쳤다. 멈추라고. 너무 앞서간다고. 하지만 박중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다. 끝내야 한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내가 처리한다. 도망치던 북한군이 갑자기 방향을 꺾었다. 산비탈로 내려갔다. 박중사는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 순간 철우의 절규가 들렸다. 형, 지뢰, 땅이 터졌다. 뒤따르던 정의로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떨어졌다. 피가 터졌다. 다리가 사라졌다. 박중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도망가던 북한군이 쏜 총알이 턱을 스쳤다. 그는 적과의 거리를 좁혔다. 2미터. 주먹이 턱에 꽂혔다. 단검을 빼앗아 어깨에 꽂았다.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박중사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뒤에서 철우의 절규가 들렸다. 1호를 부르는 목소리, 살려달라는 외침. 박중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동료를 보았다. 그 순간 박중사의 가슴이 무너졌다. 진짜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겼다. 적을 제압했다. 하지만 동료를 잃었다. 아니, 잃게 만들었다. 내가 너무 앞섰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건 성공한 전투가 아니었다. 적을 한 명 더 죽인 것보다 동료 한 명을 잃은 사실이 더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새벽, 적을 잡은 손보다 동료의 피가 묻은 손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손의 무게는 평생 박중사를 짓누를 트라우마가 되었다.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6시 40분. 동해안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이 물러가고 회색빛 여명이 바다 위로 번져나갔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냉혹한 새벽이었다. 707 특임단의 회색 헬리콥터가 부상자와 사망자를 싣고 부대로 귀환하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만드는 바람 소리가 귀를 찢었지만 그보다 더 시끄러운 건 침묵이었다. 기체가 착륙장에 내려앉자 바람과 함께 피 냄새가 퍼져나왔다. 금속과 화약과 죽음의 냄새. 헬리콥터 문이 열리고 들것이 나왔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하나. 그리고 응급처치를 받은 채 의식을 잃은 정일호. 강철우는 휠체어에 실린 1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22살의 젊은 청년은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의무대원 둘이 달려와 철우를 부드럽게 떼어놓았다. 그들의 손길은 익숙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 나라의 군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그리고 죽어가고 있었다. 박인수는 멀찍이 서 있었다. 29의 젊은 중사. 그는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였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러나 지금 그의 어깨는 천근의 무게를 지고 있는 것처럼 축 처져 있었다. 그는 그 광경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이것이 그의 판단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의 속도가, 그의 결정이, 그의 앞섬이 만들어낸 광경이었다. 사망자를 싣고 있는 들것, 다리를 잃은 동료, 울부짖는 전우. 모든 것이 그의 책임이었다. 귀에는 아직도 폭발음이 울리고 있었다.
마지막 북한군이 숨을 거두며 토했던 피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다. 손에는 그를 찔렀던 단검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생생한 건 정의로가 공중에 떠올랐다 떨어지던 그 순간이었다.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다. 눈을 감아도 보였다. 작전 지휘관이 다가왔다. 40대 초반의 소령. 그는 수십 번의 작전을 지휘한 베테랑이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박중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휘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군인이었다. 책임을 지는 것이 군인이었다. 지휘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의로 상병이 의식이 없다고, 다리 절단 부위가 심각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중사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박중사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제가 앞서 나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팀 간격을 유지했더라면, 제가. 지휘관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손에 힘을 주었다. 현장에서 내 판단이 틀린 건 아니라고 말했다. 도주한 공작조를 놓쳤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말끝이 흐렸다. 박중사도 알았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판단일지 몰라도 책임은 결국 그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아니, 이미 돌아와 있었다. 그의 가슴 위에 무겁게. 의무대가 사망한 대원의 시신을 앰뷸런스에 싣고 문을 닫았다. 그 순간 철우는 무너져 울었다. 아, 젠장, 젠장. 그의 목소리는 절규였다. 형, 우리가 좀만 늦게 갔더라면.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오열하는 그의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대원 모두의 가슴을 찢었다. 20대 초반, 중반의 젊은 군인들이 죽음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들은 강했지만 동시에 연약했다. 전사였지만 동시에 인간이었다. 박중사는 말없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때 철우가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 피 묻은 손. 그는 박중사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빨리 갔냐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고.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인수의 심장을 가장 깊숙이 찔렀다. 원망보다 더 아팠다. 박중사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그 단어밖에 나오지 않았다. 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로는 형을 믿고 달렸다고. 그게 지뢰위였다고. 그리고 다시 눈물을 쏟았다. 박중사의 눈은 굳어 있었다. 감정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돌처럼 굳어버린 얼굴이었다. 29의 젊은 얼굴 위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전 10시, 작전조사 회의실. 모든 무기와 장비가 회수되고 작전조사가 시작됐다. 회의실은 차갑고 건조했다. 형광등 불빛은 하얗고 냉정했다. 야전 장교, 분석관, 신문관이 차례로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들은 사실만을 다루는 사람들이었다. 질문이 이어졌다. 도주하는 적 추격을 너무 빠르게 진행한 것 아니냐. 팀 간격 유지 명령은 어디서 끊겼나. 중사는 왜 무전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독 판단했나. 박중사는 질문에 정확히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다. 도주한 공작조가 해안 도로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재침투 위험이 컸다고. 그래서 추격 지점을 확보하려 했다고. 분석관이 끼어들었다. 그 과정에서 팀원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고. 결국 지뢰지대에 들어갔다고. 결과적으로 박인수 중사의 판단이. 순간 지휘관이 손을 들었다. 말을 끊었다. 작전 중사는 누구보다 빠른 판단과 정확한 제압으로
공작조 대부분을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작전은 부분 성공이라고. 문제는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이 생겼다는 거라고. 분석관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다. 공작조 1명은 생포했고 5명 제거. 성과로만 보면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체 작전 리스크는, 회의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성과는 훌륭하다. 그러나 동료가 죽었다. 두 문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 누군가는 희생의 책임을 뒤집었어야 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언제나 생존자에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에게 떨어졌다. 박중사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변명하지 않았다. 항변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말을 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어떤 설명을 해도 잃어버린 다리는 다시 자라나지 않는다는 걸. 장례식. 사망한 대원의 장례는 군인장으로 치러졌다. 부대 장병들이 도열했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태극기가 관을 덮었다. 영정 속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20살의 얼굴. 아직 순수했던, 전쟁을 모르던 얼굴. 박중사는 영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무너질 듯 서 있었다. 아무도 그의 어깨를 두드리지 않았다. 위로할 말도 없었다. 무슨 말을 한들 의미가 있을까? 사망자의 아버지가 다가왔다. 60대의 농부였다. 거칠게 굳은 손, 구부정한 허리.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늦게 얻은 아들을 군에 보냈다. 나라를 지키라고, 자랑스럽게 살라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많이 아팠겠냐고, 고통스러웠겠냐고. 박중사는 입을 떼지 못했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물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싸웠냐고, 용감했냐고. 그제서야 박중사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누구보다 용감했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칼날이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칼날. 말을 하자마자 죄책감이 박중사를 삼켜버렸다. 진짜 용감했던 건 당신 아들인데 그를 그렇게 만든 건 나였다. 그를 그 지뢰 위로 이끈 건 나였다. 그가 고개를 숙였을 때 가슴속이 뜨겁게 타올랐다. 죄책감이 아니라 미움, 스스로를 향한 증오였다. 며칠 뒤 박중사는 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일호를 찾아갔다.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얀 벽, 하얀 침대, 하얀 천장. 모든 것이 하얗고 차가웠다. 이로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한쪽 다리가 없었다. 붕대로 꽁꽁 쌓인 절단면만이 남아 있었다. 23살의 청년.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던 청년. 그의 한쪽 다리는 동해안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박중사가 다가가려 하자 이로는 고개를 돌렸다. 창문을 바라보았다. 박중사를 보지 않으려는 듯 박중사가 말했다. 이호야, 미안하다. 이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비어 있었다. 형, 난 아직도 믿고 싶다고 말했다. 형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그는 목을 떨며 말을 이었다. 근데 왜 그렇게 앞섰냐고. 형, 그때 좀만 천천히 갔으면 나 지금 이러지 않았겠냐고. 그 말은 박인수가 평생 잊지 못할 진짜 칼날이었다. 총알보다 날카로웠고 단검보다 깊이 파고들었다. 박인수의 눈이 붉어졌다. 전투 때도 울지 않던 그가 처음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로는 차갑게 대답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돌아오는 건 없잖아요. 박인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어떤 말도, 어떤 사과도 그의 잘린 다리를 되돌릴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뒤 국가의 처우가 결정되었다. 사망자 유가족 지원금 700만 원, 부상자 의료 지원금 200만 원. 정일호의 어머니는 통장을 보고 오열했다. 이게 우리 아들 한쪽 다리 값이냐고. 부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말만 반복했다. 박인수는 그 서류를 보며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 나라가 우릴 이렇게 쓰고 버리는구나. 20대 젊은이들의 다리와 목숨을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 군대에서 더는 버틸 의미가 없다는 걸. 지휘관이 조용히 말했다. 박중사, 너의 능력 다 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여기 없으면 더 다칠 거라고. 이제 쉬어라. 너도 사람이다. 박중사는 마지막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비어 있었다. 그날 이후 박중사의 전투는 끝났지만 그의 죄책감은 시작되었다. 그 트라우마는 그의 삶 전체를 갈라놓았고 결국 그를 또 다른 전장으로 떠밀었다. 제대하던 날 부대 정문 앞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다. 1980년대 중반 봄이 오고 있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태양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민간인들은 웃으며 거리를 걸었고 아이들은 뛰어놀았다.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박인수의 발걸음은 공허했다. 전투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을 입은 그의 어깨는 30kg짜리 배낭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30살, 2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8년을 군에서 보냈다. 그 8년이 그를 만들었고 동시에 부서뜨렸다. 자유라는 말이 있었다. 사람들은 제대를 축하했다.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 자유는 귀가 없는 방에 홀로 남겨진 침묵과 같았다. 갈 곳이 없었다. 할 일도 없었다. 그저 살아있을 뿐이었다. 제대를 하고 가장 먼저 부딪힌 건 현실이었다. 돈이 필요했다. 군에서 받은 퇴직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장례식에 조의금을 보내고 이론의 집에 돈을 보내고 나니 거의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막노동부터 시작했다. 건설 현장이었다. 컨테이너 박스 가득 실린 철근을 들어 나르는 일. 하루 10시간 중노동. 손바닥은 며칠 만에 찢어졌다.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피가 나고 굳었다. 허리는 반복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몸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고통은 달랐다. 현장 반장이 소리쳤다. 아저씨, 조금만 더 빨리요. 28살짜리 반장이었다. 인수보다 어렸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가 상관이었다. 인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라는 호칭이 주는 묘한 서러움. 군에서는 중사님이라고 불렸다. 대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막노동꾼이었다. 허리 부상이 심해졌다. 군 시절 작전 중 다친 허리가 악화되었다. 병원에 가봤지만 수술비가 없었다. 그래서 참았다. 진통제를 먹고 버텼다. 하지만 더 이상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게 되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대리운전이었다. 1980년대 후반, 경제가 성장하면서 술 문화가 번창했다. 술 취한 사람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인수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했다. 술 취한 손님을 등에 업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기도 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지는 차를 붙잡다가 팔을 다치기도 했다. 손님들은 대부분 무례했다. 반말을 했고 욕을 했고 때로는 토했다. 인수는 참았다. 돈이 필요했다. 새벽 3시 운전석에 홀로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는 종종 생각했다. 전투는 적어도
이유라도 있었지.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었지. 근데 이건 대체 뭐지? 왜 나는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밤하늘의 별들만이 차갑게 빛날 뿐이었다. 1990년대 초반, 한 가지 희망이 생겼다. 주식이었다. 군 시절 함께 복무했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인수야, 요즘 주식 안 해? 너 같은 놈은 판단력 빠르니까 금방 벌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다.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인수는 그때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가진 돈을 모아 주식을 시작했다. 500만 원.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초반에는 확실히 잘 됐다. 모니터를 보며 분석하는 그의 집중력은 실전 임무 때 상황 분석과 비슷했다. 패턴을 읽고 타이밍을 잡고 결정하는 능력. 500만 원은 몇 달 만에 1000만 원이 되었다. 1000만 원은 3000이 되었고 3000은 다시 8000이 되었다. 인수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진짜 오랜만에. 아내도 기뻐했다. 아이에게 좋은 옷을 사줄 수 있었다. 하지만 희망은 항상 가장 밝을 때 깨진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레버리지 종목에 몰빵한 날, 전 세계 시장이 흔들렸다. 그의 계좌는 하루 만에 60%가 날아갔다. 다음 날은 더 심했다. 한 달 동안 정신없이 복구하려고 거래했다. 하지만 시장은 무너지고 있었다. 결국 8천만 원은 영원이 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가 되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었다. 빚이 남았다.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연체입니다. 상환 계획 제출해 주세요. 그 전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던 인수는 그날만큼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내도 모르게 혼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손등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있었다. 35의 남자가 울고 있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으로 그는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1990년대 후반, 경제는 최악이었지만 사람들은 먹어야 했다. 싼 음식이 필요했다. 분식집은 그런 시대에 맞았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가게 앞에서 학생들이 줄을 섰고 직장인들이 김밥을 싸갔다. 인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다. 하루 18시간을 일했다. 아내도 함께 일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몇 달 뒤 근처에 대형 분식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다. 자본이 달랐다. 가격도 쌌고 메뉴도 다양했으며 홍보까지 공격적으로 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인수는 가진 전 재산을 밀어넣어 버텼다. 임대료, 카드 수수료, 식자재비, 대출이자 모든 게 빠져나갔다. 하지만 들어오는 건 없었다. 적자가 쌓였다. 어느 날 밤, 손님 하나도 없이 불 꺼진 가게에서 인수는 주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기름 냄새가 남은 공기, 가스레인지의 파란 불, 그 냄새조차 이제는 지친 피 냄새처럼 느껴졌다. 문득 가게 벽에 붙여둔 아이 사진이 보였다. 천진하게 웃던 얼굴, 5살짜리 아들. 그 사진을 보며 그는 입술을 떨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 말은 며칠 동안 가슴 속에서 사겨온 말라붙은 눈물이었다. 그리고 결국 가게 문은 닫혔다. 2000년대 초반, 사업도 무너지고 빚은 쌓여가고 밤마다 인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악몽이 찾아왔다. 폭발하는 지뢰, 날아가는 이호, 피 흘리며 쓰러지는 동료.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렇게는 못 살아.
당신은 늘 혼자 버티려고만 하잖아. 나는 더는 못 견디겠어. 인수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말한다고 바뀔 게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돈이 없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희망이 없었다.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갔다. 이혼 서류를 남기고 남은 건 어린 아들 하나였다. 아이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적어도 얘한테만큼은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는 이미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40대 초반, 빚을 갚아야 했고 아들을 키워야 했다. 인수는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 이번에는 안정적인 곳이 필요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자동차 부품 하청 중소기업 공장에 취직했다. 경기도 외곽의 공장이었다.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라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곳.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인수는 묵묵히 일했다. 말이 없었다.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갔다. 아들을 봐야 했다. 공장 동료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박 씨는 말이 없네. 뭔가 사연 있어 보여. 하지만 누구도 깊이 물어보지 않았다. 공장은 그런 곳이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침묵 속에서 일하는 곳. 10년이 흘렀다. 인수는 50대가 되었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다. 학비가 필요했다. 인수는 야근을 자원했다.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몸은 점점 망가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허리가 완전히 나갔다. 디스크였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돈이 없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버텼다. 진통제를 먹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만큼 일할 수 없었다. 라인 반장이 말했다. 박 씨, 속도 좀 맞춰야지. 라인 전체가 밀려. 인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2010년대 중반, 인수는 60대가 되었다. 공장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동자였다.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고 나이 든 직원들은 하나둘 나갔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 공고문이 붙었다. 구조조정 실시, 55세 이상 희망퇴직 신청 접수. 인수는 그 공고문을 오래 바라보았다. 희망퇴직, 희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회사는 이미 결정했다. 나이 든 직원들을 내보내기로. 인사팀장이 불렀다. 박 씨,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드리겠습니다. 인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20년, 이 공장에서 20년을 보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여기서 보냈다. 하지만 회사에게 그는 그저 번호였다. 교체 가능한 부품이었다. 퇴직금을 받았다. 20년치 퇴직금. 하지만 그동안 쌓인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게 얼마 되지 않았다.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독립했다. 가끔 전화가 왔다. 아빠,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2020년대) 초반, 60대 후반이 된 인수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60대 후반을 고용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인력사무소를 찾아다녔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요. 거절만 돌아왔다. 그때 한 인력사무소 직원이 말했다. 경비는 어때요? 요즘 아파트 경비 자리 사람 구하기 힘들던데. 나이 많아도 괜찮은 곳 있어요. 경비.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인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먹고 살아야 했다. 그렇게 어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았다. 파크뷰 팰리스, 서울의 고급 아파트였다. 면접관이 물었다. 경비 경험은 없으시네요? 인수는 대답했다. 네. 하지만 책임감은 있습니다. 20년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면접관은 시큰둥했다. 하지만 인수의 나이와 경력을 보고 그를 뽑아주었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 특수부대 출신의 남자는 아파트 경비실 작은 책상 앞에서 첫 출근 도장을 찍었다. 경비복이 맞지 않아 허리가 접혔고 모자가 헐렁하게 흔들렸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전장이겠구나. 그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많은 전투를 겪었고 40년간 온갖 고생을 견뎌왔지만 경비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는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남자의 얼굴이었다. 20대에 나라를 지켰던 남자가 60대 후반에 아파트를 지키고 있었다. 그 사이의 40년은 추락과 버팀의 역사였다. 파크뷰 팰리스. 외관만 보면 서울 어디서도 보기 힘든 고급 아파트였다. 2010년대 중반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대리석으로 꾸며진 로비, 기계음 하나 들리지 않는 정교한 주차 시스템, 그리고 최신식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넘쳐나는 자신감과 돈의 냄새를 풍겼다. 외제차들이 주차장을 채웠고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로비를 오갔다. 그 속으로 박인수는 경비복을 입고 들어갔다. 가슴에 붙은 네임 패치에는 경비 박인수라는 작은 글씨가 전부였다. 60대 후반,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단단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했고 식사를 절제했다. 군인의 습관은 4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작은 경비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20대의 군복을 입고 서 있을 때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당당했던 어깨. 하지만 지금은 형광등 아래에서 축 처져 보였다. 아니, 축 처진 게 아니라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박 경비님, 오늘부터 여기 103동 로비 담당하시면 돼요. 무전기 건네주면서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했다. 인수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첫 근무는 무시와 지시와 침묵의 시작이었다. 아침 7시, 첫 민원이 터졌다. 103동에 사는 20대 남자였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더니 인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저씨, 택배 좀 빨리빨리 나르세요. 오늘 아침에 입어야 하는 옷인데 왜 아직도 로비에 쌓여 있어요? 인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청년은 대답도 없이 고개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진짜. 이래서 경비 아저씨들은 힘들다니까. 그 말은 인수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경비 아저씨들은 힘들다니까. 마치 경비라는 직업 전체를 아래에 놓는 말투. 인간이 아니라 도구를 대하는 태도. 인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에서는 묘하게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다. 전투 중 느꼈던 화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인간이 느끼는 서늘한 상처였다. 20대에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남자가 60대의 택배 때문에 구박받고 있었다. 아파트 로비를 청소할 때였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중년 부부가 내려왔다. 부인은 인수를 힐끔 쳐다보더니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또 경비 아저씨야. 어디서 사람을 데리고 온 건지. 인수는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다. 예전에는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들의 눈에 배경에 불과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 투명인간. 아파트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누구도 그를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풍경의 일부였다. 로비의 화분처럼, 복도의 소화기처럼, 거기 있지만 인식되지 않는 존재. 어린아이 둘이 로비에서 뛰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미끄러웠다. 인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얘들아, 여기서 뛰면 넘어질 수 있어. 조금만 조심하자. 순간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 인수를 노려보듯 바라봤다. 우리 애한테 말 거지 마세요. 가세요. 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속삭였다. 저런 사람한테 말 걸지 마. 경비 아저씨랑 얘기하지 마라 그랬지. 인수는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누가 총을 들고 자신에게 쏘는 것보다 훨씬 깊게 박혔다. 그에게 가장 아픈 건 아이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미래 세대에게조차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같은 근무 조의 경비원 2명은 인수를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맞이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미묘한 거리감을 보였다. 박 씨는 좀 말이 없네. 그렇죠?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군대 오래 있었다고 하니까 융화가 좀 안 되려나? 그들은 인수와 함께 도시락을 먹지 않았다. 휴식 시간에도 따로 모여 TV를 보았고 인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마치 그가 여기에서도 부적응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다른 경비원들은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다. 그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사업 실패, 명예퇴직, 이혼.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인수만 혼자였다. 그는 왜 혼자인지 알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는 아직도 전쟁이 남아 있었다. 40년이 지났지만 폭발음은 여전히 들렸다. 1호의 비명은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그 무게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었다. 아니, 나누고 싶지 않았다. 근무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몸의 피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이었다. 로비를 청소해도 누구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택배를 대신 들고 올려줘도 감사 인사 없이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밤새 주차장을 순찰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인수는 가끔 생각했다. 전투는 그래도 상대를 마주 보고 싸우는 거였다. 적이 보였다. 목표가 명확했다. 하지만 이건 얼굴도 없는 무시와 싸우는 거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다. 그 싸움은 총도, 칼도 없었다. 그러나 더 잔인했다. 매일 조금씩 그를 깎아내렸다. 존엄을 빼앗아갔다. 근무가 끝나가는 새벽 5시. 박인수는 경비실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나무 그림자들이 아파트 불빛 아래 늘어져 있었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지나가는 청소 로봇 기계음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경비실의 작은 LED 시계만 초 단위로 시간을 잘랐다. 똑, 똑, 똑. 기계적인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삶은 여전히 전투보다 더 잔혹했고 무시보다 더 무거웠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견디고 있는 자신이 점점 낯설어졌다. 하지만 그는 버텼다. 누구도 모르는 이유로. 아이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이제 30대가 된 아들. 가끔 연락이 왔다. 아빠,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는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텼다. 그렇게 박인수의 외로운 경비원의 삶은 조용히 그리고 무심하게 계속 흘러갔다. 그러나 모든 고통의 무게는 곧 폭발할 듯 그의 내면 깊숙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평온했지만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것이었다. 박인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랜 군 생활에서 체득한 감각,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 그날 밤, 박인수는 평소보다 넓은 구역을 돌며 순찰하고 있었다. 초여름의 밤 공기는 따뜻했지만 묘한 불안이 감돌았다. 그의 뒷목이 근질거렸다. 이 감각은 항상 옳았다. 20대의 동해안 작전 때도 이런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지뢰가 터졌다. 오늘은 뭔가 있다. 그는 확신했다. 지하 주차장 순찰로 지상 1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날카로운 여자 비명이 어둠을 찢었다. 인수의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40년 전 훈련받은 대로 비명은 103동과 105동 사이의 어두운 주차 공간에서 흘러나왔다. 인수는 달렸다. 60대의 몸이었지만 속도는 놀라웠다. 다친 다리에서 금속처럼 굳은 통증이 올라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통증은 나중 문제였다. 지금은 누군가를 구해야 했다. 주차장 한복판, 외제차에서 막 내린 여성의 어깨를 두 남자가 붙잡고 있었다. 한 명은 손에 흉기 비슷한 것을 쥐고 있었다. 칼이었다. 다른 한 명은 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 여성은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흉기를 든 남자가 여성을 벽 쪽으로 몰며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진짜 다친다. 여성은 울먹이며 몸을 떨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얼굴. 주차장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그들은 이 지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 계획된 범죄였다. 박인수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40년 만에 깨어나는 감각, 숨소리, 몸의 각도, 빛의 반사, 공격 경로. 모든 정보가 1초 안에 계산됐다. 특수작전팀으로 수십 년을 보낸 그의 본능이 깨어났다. 뇌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제압해야 하는지, 누구를 먼저 무력화해야 하는지. 박인수는 조용히 어둠 속에서 접근했다. 발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첫 번째 놈이 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거해야 했다. 거리 3미터, 발자국 소리 0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와 동시에 박인수는 뛰어들었다. 움직임은 물처럼 자연스러웠다. 흉기를 든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꺾었다. 뼈가 휘는 소리,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동시에 박인수는 팔꿈치로 남자의 턱을 가격했다. 정확한 각도, 정확한 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놀라 여성의 팔을 놓고 인수에게 달려들었다.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박인수에게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는 무게 중심을 낮추고 상대의 팔을 잡아 그대로 지면으로 굴려 넘겼다. 유도, 기술.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에 남자는 움직이지 못했다. 2초, 단 2초 만에 두 명이 제압됐다. 여성은 벽에 기대 떨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 인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다치신 데 없습니까? 그 목소리는 경비원의 말투가 아니었다. 생사를 넘나들던 시절 민간인 보호 절차를 수행하던 군인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침착하고 신뢰를 주는 목소리.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하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다. 박인수는 무전기를 꺼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두 남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다.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103동 베란다에서 고등학생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주차장 아래를 촬영하고 있었다. 그 학생은 흥분한 목소리로 친구에게 외쳤다. 야, 미쳤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강도 둘을 혼자 잡았어.
이거 진짜 전설이다. 영화 아니냐고. 학생은 계속 촬영했다. 박인수가 두 남자를 제압하는 장면, 여성을 보호하는 장면, 침착하게 신고하는 장면,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두 남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렸다. 여성은 박인수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목숨을 구해줬다고. 박인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찰도 놀라워했다. 60대 경비원이 흉기를 든 강도 둘을 단독으로 제압했다는 사실에, 그것도 부상 하나 없이. 경찰관이 물었다.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십니까? 인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 말에는 4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관리사무소도 발칵 뒤집혔다.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뛰어왔다. 박 경비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놀라고 있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판단은 여전히 빨랐고, 움직임은 여전히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 본능이 다시 깨어났다는 게, 그 본능 때문에 1호가 다리를 잃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너무 빠른 판단, 너무 앞선 행동, 그것이 40년 전 비극을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를 구했다. 그 사실이 박인수의 가슴을 미묘하게 울렸다. 혹시 그동안 자신을 너무 탓했던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의 능력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날의 상황이 잘못됐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1호의 다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죽은 동료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박인수는 경비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작은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심장도 차분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잊혀졌던 자신의 일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 묻힐 뻔했던 사건은 세상이 뒤집혀 있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찍은 영상은 이미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박인수는 평소처럼 근무복을 정리하고 대걸레를 들고 몹이 바닥을 닦고 있었다. 전날과 다를 것 없는 조용한 아침이었다.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아파트는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진동이 계속 울렸다. 문자 알림이 쉴 새 없이 떴다. 박인수는 처음에는 무시했다. 스팸 문자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너무 많았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비실로 뛰어왔다. 숨이 찬 얼굴이었다. 흥분한 목소리였다. 박 경비님, 지금 난리예요. 인터넷 좀 보세요. 뉴스도 들어왔어요. 박인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천천히 휴대폰을 켰다. 화면에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그리고 놀랐다. 실시간 검색어 1위. 파크뷰 팰리스 경비원. 실시간 검색어 3위. 강도 제압 경비원. 실시간 검색어 5위. 특수부대 출신 경비원. 박인수는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클릭했다. 그리고 영상을 보았다. 유튜브에서 파크뷰 팰리스 경비원 강도 제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찍고 있었다. 업로드된 지 12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200만 조회수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 속에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특수부대 교관 같은 움직임으로 강도를 제압하는 박인수가 있었다. 슬로우 모션 편집, 효과음 추가, 자막까지 달려 있었다. 순간 무력화 기술, 손목 꺾기 동작, 전문가 수준, 흉기 제압 후 두 번째 제압까지 7초. 무술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분석 영상이 퍼지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인수의 움직임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손목을 잡는 각도, 체중 이동, 팔꿈치 가격의 타이밍,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라고 평가했다. 댓글은 폭발적이었다. 수천 개가 달려 있었다. 진짜 영화냐? CGI 아니냐? 경비원이 아니라 전직 특수부대 맞네 이거. 저 아파트 안전하겠다. 부럽다 진심. 국뽕 차오른다. 이런 분이 조명 받아야지. 60대라는데 움직임 봐라. 20대도 못 따라간다. 저 손목 꺾기 기술 실화냐? 완전 프로잖아. 박인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어제 그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경비원으로서 주민을 보호한 것. 그게 전부였다. 관리소장도 경비실로 뛰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박 경비님,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소장의 휴대폰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다. 60대 경비원, 흉기 든 강도 2명 단독 제압, 특수부대 출신 경비원의 놀라운 활약. 영웅은 가까이에 있었다. 파크뷰 팰리스 경비원 화재. 하지만 박인수는 당황스러웠다. 이건 단지 경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주민이 위험에 처했고 그는 도왔다. 그게 전부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저 주민분을 도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언론사들이 아파트 앞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방송국 취재팀, 신문사 기자, 유튜버들 모두가 영웅 경비원을 보고 싶어 했다. 오후 2시쯤 되자 아파트 앞은 카메라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관리사무소는 혼란에 빠졌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주민들도 속삭이기 시작했다. 로비를 지나가며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저분이야. 강도 잡은 사람이 60대라더니 몸이 장난 아니던데.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나 몰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경비 아저씨였잖아. 그동안 무시와 무관심으로 가득하던 시선이 하루아침에 존경과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어제까지 투명 인간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인수는 로비를 청소하며 그 시선들을 느꼈다. 불편했다. 어제까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모두가 쳐다봤다. 어제까지는 인사도 받지 못했는데 오늘은 모두가 인사를 했다. 박 경비님, 어제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희 아파트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으셨어요. 박인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오후 늦게 방송국 취재팀이 직접 찾아왔다. 저녁 뉴스에 내보내고 싶다고 했다. 인터뷰를 요청했다. 관리소장이 박인수에게 물었다. 하시겠습니까? 박인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당신 같은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용기를 얻고 싶어 한다고. 당신은 영웅이라고. 박인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영웅. 그 단어가 낯설었다. 40년 전 그는 영웅이 아니라 동료를 잃은 죄인이었다. 1호의 다리를 빼앗은 가해자였다. 영웅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결국 그는 짧은 인터뷰에 응했다.
카메라 앞에 서자 조명이 켜졌다. 기자가 물었다. 어제 상황에서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박인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두려움보다 주민분의 안전이 먼저였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다. 특수부대 출신이시라는데 맞습니까?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저 경비원입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앞으로도 이 아파트를 지키실 건가요? 박인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그게 제 일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박인수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시청률이 급등했다. 인터넷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갔고 SNS에서는 박인수의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 진짜 멋있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경비원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아저씨, 과거 궁금하다. 어떤 작전 했을까? 나라 지킨 분이 아파트 지키고 계시네. 그날 밤, 박인수는 경비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변했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다. 40년 전 동료를 잃은 그 죄책감은 변하지 않았다. 영상 속 댓글을 다시 읽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영웅은 40년 전 죽은 동료였다고. 다리를 잃은 1호였다고. 그리고 그날 밤, 아파트 문 앞에서 누군가 박인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얼굴은 수십 년 전, 동해안 작전에서 함께 죽을 뻔했던 전우였다. 강철우, 그가 돌아왔다. 103동 입구에 서 있던 남자는 시간의 흔적을 깊게 새긴 얼굴로 박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군인의 눈빛이었다. 중사님, 저입니다. 강철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인수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 묵혀있던 전투 냄새가 일어났다. 강철우. 동해안 침투 공작원 색출 작전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 당시 22살 상병이었던 청년.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다리를 잃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중 하나. 박인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믿을 수 없었다. 40년 만이었다. 그는 철우를 껴안았다. 두 남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껴안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철우, 너 정말 살아 있었구나. 철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중사님 영상 보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저건 중사님 아니면 못하는 동작이다 싶었습니다. 손목 꺾는 각도, 체중 이동, 타이밍, 다 중사님이셨어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밤 공기는 선선했고 가로등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40년 만의 재회였다. 철우는 최근 전역한 옛 동료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 707 특임단 출신들의 모임. 어제 영상이 터지자마자 단체 채팅방이 난리가 났다고 했다. 박인수는 고개를 숙였다. 사라졌던 이유는 단순했다. 전우를 잃은 죄책감, 1호의 다리를 잃게 한 책임감,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잠식해왔다. 그 말에 박인수의 눈이 뜨거워졌다. 4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중사님 아니었으면 모두 죽었을 거라고. 중사님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앞섰다고. 팀 간격을 유지했더라면 1호는 다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2호 만났습니다. 한 달 전에. 박인수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얼굴이었다. 철우가 계속 말했다. 1호도 모임에 나오고 의족하고 잘 살고 있으며 결혼도 하고 자식도 둘이라고.
그리고 중사님을 원망한 적 없다고. 그날 병원에서 한 말은 고통 때문이었다고. 중사님께 미안하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0대 후반 남자가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다. 철우는 다음 주 토요일 모임에 와달라고 했고,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박인수는 오랜만에 양복을 입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검은색 양복. 40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맞았다. 매일 운동하고 절제한 결과였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6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그리고 한쪽 구석에 휠체어에 앉은 정희로가 있었다. 한쪽 다리에는 의족이 달려 있었다. 박인수가 문 앞에 서자 모두가 일어났다. 박인수가 급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로는 인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병원에서 한 말, 중사님 평생 가슴에 담고 사셨냐고 물었다.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이로가 말했다. 중사님은 잘못 없다고. 중사님 아니었으면 모두 죽었을 거라고. 지금 행복하다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리 하나 없어도 잘 산다고. 그러니 이제 그만 자책하라고 말했다. 인수는 이로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울었다. 다른 전우들도 눈물을 훔쳤다. 철우가 말했다. 중사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그날 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40년 동안 멀어져 있던 시간이 한순간에 좁혀졌다. 박인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전우들이 함께 있었다. 강도 제압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언론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영웅 경비원 박인수로 가득했고, 유튜브에는 그의 과거를 분석하는 영상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결정타가 터졌다. 어느 군사 전문 유튜버가 40년 전 작전 기록을 파헤쳤다. 25분짜리 영상으로 모든 걸 정리했다. 영상 내용은 명확했다. 박인수 중사는 북한 공작조 6명을 완전 섬멸했지만 작전 평가에 무리한 추격으로 아군 피해 발생이라고 적혀 보국 훈장 3일장만 받았다는 것. 하지만 추격을 멈췄다면 적은 민가로 침투했을 것이고 30가구가 있던 그 루트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었다는 분석이었다. 영상은 조회수 300만을 넘겼다. 댓글은 폭발했다. 이게 맞네. 작전은 성공이었는데 평가가 틀렸던 거잖아. 나라가 영웅을 버렸네. 40년 동안 경비원 시키고 이게 나라냐. 보상 다시 해줘야 한다. 청와대 청원 올려야겠다. 그날 저녁 KBS 9시 뉴스가 이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앵커가 준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1985년 동해안 공작원 침투 사건. 박인수 중사는 적을 완전 섬멸했지만 정작 받은 건 보국 훈장 3일장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작전에 참여한 다른 부대원들은 화랑무공훈장과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왜 박인수 중사만 푸대접을 받았을까요? 화면에 전문가가 나왔다. 군사평론가였다. 당시 작전 평가가 잘못됐습니다. 아군 피해만 보고 전체적인 작전 성공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박인수 중사의 판단은 탁월했습니다. 만약 추격을 멈췄다면 민간인 인질극이 벌어졌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학살도 가능했어요.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다. 영웅 경비원 박인수,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십시오. 24시간 만에 30만 명이 동의했다. 48시간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가 움직였다. 국가보훈처에 제조사 지시가 떨어졌다. 며칠 뒤 평범한 오후였다. 박인수는 지상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요즘은 주민들이 먼저 인사를 했다. 무시와 냉대가 아닌 존경의 눈빛.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급히 달려왔다. 박경비님, 찾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데요? 백오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박인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백오동,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집, 무슨 일일까? 로비로 가자 5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고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다. 그는 박인수를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인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백오동 1503호에 사는 김정훈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훈은 명함을 꺼냈다. 박인수가 받아봤다. 국가보훈처장 김정훈. 박인수의 눈이 커졌다. 보훈처장. 같은 아파트에. 김정훈이 조용히 말했다. 이 아파트에 산 지 3년 됐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고. 뉴스를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국가유공자를 챙기는 게 자신의 일인데 같은 아파트에 국가가 버린 영웅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일주일 동안 당시 작전 기록을 전부 재검토했다고 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박인수 중사의 판단은 완벽했고 40년 전 평가는 틀렸다는 것. 김정훈이 파일을 펼쳤다. 당시 추격을 멈췄다면 적 공작조는 산악지대를 통해 민가로 침투했을 것이고 30가구가 사는 마을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을 가능성 90%, 민간인, 사상자 발생 가능성 80% 이상이라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 박인수는 전우의 목숨과 민간인의 목숨을 저울에 올렸고 군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결론이었다. 김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국가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고 40년 동안 제대로 갚지 못한 빚을 이제 갚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공식 결정을 내렸다. 박인수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것. 보상금은 8억 원. 40년 전 받았어야 할 금액의 이자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연금이 평생 지급된다. 월 320만 원. 의료비 전액 지원, 주거 지원, 각종 혜택도 제공된다. 당시 작전에 참가한 생존대원 5명에게도 같은 보상이 지급된다. 각 5억 원의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연금. 김정훈은 인수의 손을 꽉 잡았다. 박인수님, 죄송합니다. 40년이나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당신을 제대로 대우하겠습니다. 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60대 후반 남자가 로비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멈춰 섰다. 그들도 눈물을 흘렸다. 사흘 뒤 국가보훈처 대회의실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김정은 보훈처장이 단상에 섰다. 1985년 동해안 공작원 침투 작전을 전면 재평가한 결과 박인수 중사를 비롯한 작전 참가자들의 공로를 재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박인수 중사의 판단은 탁월했고 40년 전 평가는 틀렸다고 인정했다. 박인수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며 8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생존 대원들에게도 각 5억 원을 지급하고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며
평생 연금과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다. 객석에 앉아 있던 박인수와 전우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시상식이 이어졌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화랑무공훈장을 박인수의 가슴에 달았다.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인수는 경비 일은 그만두고 이제 좀 쉬고 싶다고 답했다. 한 달 뒤, 박인수는 관리사무소에 사표를 냈다. 소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아쉬워하며 손을 잡았다. 박경비님, 여기서 계속 일하셔도 됩니다. 주민들도 다 원합니다. 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제 진짜 쉬고 싶습니다. 평생 쉬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경비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60대 후반 남자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다. 103동 입구를 지나가는데 주민들이 나와 있었다. 아이들, 학생들, 주부들, 직장인들 모두가 박수를 치며 배웅했다. 경비 아저씨, 건강하세요. 박경비님, 행복하세요. 한 아이가 꽃다발을 건넸다. 아저씨, 영웅이에요? 인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꽃다발을 받았다. 고맙구나. 그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봤다. 3년 동안 지켰던 곳, 무시와 냉대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던 곳,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은 곳. 안녕. 그는 작게 손을 흔들고 아파트를 떠났다. 석 달 뒤,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주택. 박인수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상추, 토마토, 고추, 오이, 땅을 만지는 게 좋았다. 평생 긴장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흙을 만지며 쉴 수 있었다. 보상금으로 이 집을 샀다. 마당 있는 단층집. 크지 않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매달 들어오는 유공자 연금 320만 원. 혼자 살기에는 넉넉했다. 의료비 걱정도 없었다. 국가가 모두 지원했다. 오후에는 근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 체조를 가르쳤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운동에는 전문가였다. 저녁에는 전우들과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철훈의 집, 일원의 집, 돌아가며 모였다. 오늘은 인순의 집 차례였다. 철우가 소주를 들고 왔고, 일원은 고기를 들고 왔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모였다. 마당에 테이블을 펴고 고기를 구웠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소주잔이 돌았다. 60대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울려 퍼졌다. 4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전우들. 이제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다. 박인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다. 40년 전 세상을 떠난 전우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것이다. 이제 괜찮다고, 우리 다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로부터 1년 뒤, 어느 봄날, 오후, 박인수는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다. 장미, 백일홍, 나팔꽃,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30대 중반 남자가 서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들 박준석이었다. 20년 만이었다. 준석의 옆에는 60대 초반 여자가 서 있었다. 옛 아내 김미숙이었다. 인수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그동안 그렇게 사셨군요. 인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들 앞에 서니 모든 게 부끄러웠다. 사업 실패, 빚더미, 이혼, 그리고 연락 한 번 없이 살아온 20년.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준석이가 보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함께 왔어.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준석이 말했다. 저 결혼했어요. 작년에 아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인수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얼굴에는 원망이 없었다. 그저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을 뿐이었다.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아기도 곧 태어나요. 아버지 손자예요.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자. 그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 뉴스 보고 준석이가 울더라.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거, 나라를 지켰다는 거, 그리고 경비원으로 살면서도 사람들을 지켰다는 거.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전우를 잃은 죄책감, 사업 실패의 수치심,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떠나신 거.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한테 돌아오세요. 완전히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 만나요. 손자 얼굴도 보시고 같이 밥도 먹고. 미숙이 덧붙였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야. 각자 길은 달라. 하지만 가족이잖아. 준석이 아버지고 내 전 남편이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인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20년 동안 자신을 내쳤던 시간. 하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석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마당 평상에 앉아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준석의 직장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곧 태어날 아기 이야기, 미숙의 근황, 건강, 요즘 하는 일들. 인수는 자신의 이야기도 했다. 경비원으로 살았던 3년, 전우들을 다시 만난 이야기, 국가로부터 받은 인정, 해가 지고 저녁이 됐다. 미숙과 준석이 일어났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아내도 데려올게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석이 돌아서다 말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그 한마디에 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60대 후반 남자가 마당에서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잘 살아. 이제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이 떠나고 인수는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마음 한켠이 따뜻했다. 미움이 아닌 그리움, 원망이 아닌 감사. 이제 그는 진짜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인수는 마당 평상에 누워 하늘을 봤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60대 후반, 이제 인생의 황혼기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막노동, 대리운전, 사업 실패, 이혼, 경비원, 바닥까지 떨어졌던 40년.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그를 이 자리로 데려다 준 길이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그를 인정했다. 전우들이 함께 있었다. 가족과도 다시 만났다. 곧 손자도 태어난다. 마음의 평화가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철우였다. 다음 주 토요일 이후 아들 결혼식 이야기였다. 전화를 끊고 인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족, 전우, 평화.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60대 후반 남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진짜 평화.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거. 영웅은 화려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과거의 상처를 딛고 오늘을 사는 사람. 그들이 진짜 영웅이다. 그리고 진짜 영웅은 결국 보상받는다.
늦더라도 박인수는 그런 영웅이었다. 4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국가가 그를 알아봤다. 8억 원의 보상금, 화랑무공훈장, 국가유공자 연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명예와 자부심.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평화였다. 전우들과의 재회,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그리고 가족과의 화해. 이제 그는 행복했다. 진짜로. 별빛 아래 60대 후반 남자가 평상에 누워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전쟁, 상실, 실패, 가난, 무시. 하지만 끝은 아름다웠다. 박인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아니,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행복한 노년의 시작. 그날 밤, 박인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과거도 괴롭히지 않았다.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다. 40년 만에 처음 맞이한 진짜 평화로운 밤이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